사료 태조실록과 정사법석의 기록을 교차 분석하면 1398년 8월 26일 밤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도시의 치안 시스템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정도전은 당시 진법 훈련과 요동 정벌을 위한 군사 행정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사병체계를 혁파하고 국가 직속의 위흥 3군부로 병권을 일원화하려는 고도의 행정적 승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방원 등 왕자들과의 물리적 이해관계 충돌은 도성 내 순군만호부의 감시망을 벗어난 비공식적인 무장병력의 집결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일 밤 정도전은 남은의 첩실집에서 사적인 연애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국 공신들과 함께 새로운 국가의 법전인 경제문감의 수정 보완과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음이 사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 한양 도성의 초기 관청 유구들과 도로 배치는 방어보다는 행정 효율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기습적인 사병의 이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사료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이 이화도 회군을 통해 고려라는 낡은 시스템을 해체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행정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8-2편에서는 그 설계의 중심에 서 있던 정도전이 자신이 세운 법과 질서의 틀 안에서 이방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는지 그 비정한 권력의 이동 과정을 사료와 유구를 통해 정밀하게 해부합니다. 오늘 기록을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정도전의 죽음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병권의 일원화라는 행정적 이상과 사병 보유라는 현실적 무력이 충돌하여 빚어낸 거대한 체제 전환의 마지막 진통이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료 태조실록은 이방원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을 기록하며 정도전이 방심하여 화를 당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당시 정도전의 집터와 남은의 소격동 가옥 위치를 보면 이는 철저히 계산된 기습 경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성리학적 문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국왕의 친위 세력을 강화하고 왕자들의 사병을 해체하는 행정명령을 거듭 발동했습니다. 사료는 이 시기 이방원이 보유했던 사병들의 명단이 관가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비밀리에 무기를 수집하고 진법 훈련을 기피했다는 정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이 미처 닿지 않은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물리적 실체인 칼이 행정적 실체인 법을 압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비정한 지표입니다. 또한 당시 도성 내의 통행금지 시스템인 인정과 파루의 기록을 분석하면 이방원의 병력이 이동하던 시점에 순찰 병력의 배치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되었거나 마비되었던 행정적 흔적이 사료의 행간에서 발견됩니다. 정도전이 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었던 행정적 이유는 그가 구축한 시스템의 완결성에 대한 과신에 있었습니다. 사료는 정도전이 명나라와의 표전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요동으로 출정하려 했던 계획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모든 국방행정의 중심을 대외적인 정벌에 맞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내부적인 반란 가능성보다 국가적 대업인 요동 정벌을 위한 병력 결집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도성 내의 미세한 균열을 감지할 행정적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당시 한양 도성의 초기 축성 유구들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데는 효율적이었으나 내부 세력 간의 시가전이나 기습적인 가옥 공격에는 무방비한 상태였음을 사료적으로 증명합니다. 정도전은 자신이 설계한 법치 국가의 질서가 왕자라는 신분적 예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이방원은 그 신분을 이용해 행정망의 감시를 뚫고 물리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사료가 증언하는 정도전의 마지막 순간은 비굴한 구걸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국가의 명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설계자의 절망에 가깝습니다. 이방원의 병력이 남은의 집을 포위했을 때 정도전은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행정적 군사적 수단이 없음을 인지했습니다. 사료 고려 사저료와 태조실록은 이 시기 정도전이 가졌던 관직과 권한들이 이방원의 명령 한마디에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그 비정한 권력의 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국왕과 그 혈족이라는 인적 변수에 의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 개국 공신들의 인장과 문서함들이 파손된 채 발견되는 현상은 그날 밤의 행정적 단절이 얼마나 급격하고 폭력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물리적 근거가 됩니다. 이성계가 와병 중이었다는 사실은 정도전에게 가장 치명적인 행정적 공백이었습니다. 사료는 태조 이성계가 병석에 누워 국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방원이 교지를 위조하거나 국왕의 명령을 빙자하여 군권을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도전은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권을 행사했으나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령권은 여전히 국왕의 직인과 왕실의 권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그 권위의 틈새를 파고들어 정도전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행정적 프레임을 씌웠고 이는 도성 내 관군들이 정도전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료의 비정한 기록들은 한 시대의 설계자가 자신이 세운 권위의 체계에 의해 역으로 고립되는 과정을 묵묵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료 태조실록과 한경지략의 기록을 분석하면 1394년 단행된 한양천도는 단순히 도읍을 옮긴 사건이 아니라 정도전이 추구한 성리학적 통치 질서를 공간적으로 박제하려는 거대한 행정적 실험이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의 모든 구획을 유교적 덕목에 따라 명명하고 궁궐과 관청의 위치를 철저히 국왕의 권위와 관료의 행정 효율 중심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도성 내의 사적인 무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옥의 배치와 도로의 폭까지 규제했는데 이는 고려 말 권문 세족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던 패단을 행정적으로 종식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한양 도성 초기 터의 배치를 보면 종묘와 사직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공적 공간은 극대화된 반면 왕자들과 종친들의 사적 공간은 철저히 감시와 규제의 사정권 안에 놓여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정도전이 한양 이전 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행정 설계는 사병혁파를 위한 국가 병권의 일원화였습니다. 사료는 정도전이 의흥 3군부를 설치하고 왕자들이 보유한 가신과 군사들을 국가 정규군으로 편입시키려 했던 과정을 상세히 전합니다. 이는 왕권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왕이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왕자들의 물리적 기반을 행정적으로 거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에게 부과된 진법 훈련 의무는 사실상 그들의 사적인 군사 활동을 국가 행정망 안에서 감시하겠다는 통제 기제였습니다. 사료 고려사저료는 당시 이방원이 진법 훈련에 불참하거나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여 행정적 마찰을 빚었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정도전이 설계한 규제망과 이방원의 생존 본능이 행정 현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비정한 증거입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이 설계한 지상의 행정망을 피해 지하에서 자신만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 태조실록은 이방원이 부인 민씨와 천안 민무구 등 여흥 민씨 가문의 재력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사병들을 양성하고 무기를 비축했음을 증언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당시 종친들의 사저부근 지하 유구들에서는 국가의 정식 검인을 받지 않은 무기류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정도전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거대한 화약고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사료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정도전은 법과 제도가 인간의 야심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이방원은 그 법의 빈틈인 가문의 사적 결속력을 이용해 행정적 규제를 무력화하는 물리적 실체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한양의 행정 규제는 왕자들의 경제적 기반까지 압박했습니다. 정도전은 과전법을 강화하여 공신들의 토지를 재점검하고 왕실 종친들에게 지급되던 수조권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이는 이방원이 사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재정적 줄기를 행정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사료는 이 시기 이방원이 자신의 경제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 도평이 사사에 상소문을 올리거나 신덕왕후 강씨와의 정치적 연합을 꾀했던 기록을 전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이를 사적인 욕망으로 규정하고 더욱 철저한 행정적 배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 세무행정문서들의 인장 변화는 권력의 중심이 종친 세력에서 정도전이 장악한 관료 조직으로
급격히 이동했음을 사료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방원의 야심은 정도전이 세운 세자 이방석 옹립이라는 행정적 결정에 의해 폭발했습니다. 사료는 정도전이 적장자 계승 원칙을 무시하고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움으로써 이방원을 행정적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했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이방원에게 단순한 정치적 소외를 넘어 신변의 위협이라는 실체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도전은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위해 유약한 군주와 강한 재상이라는 시스템을 설계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강한 무력을 보유한 이방원에게 반격의 명분을 제공하는 행정적 악수가 되었습니다. 사료의 행간에서 발견되는 이방원의 분노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자신이 구축한 물리적 세계가 정도전의 펜 끝에 의해 지워지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요동정벌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활용해 마지막 행정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료는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위해 도성 내의 모든 사병을 국가군으로 강제 편입하고 왕자들의 무기를 몰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을 전합니다. 이는 이방원의 수중에서 마지막 칼 한 자루까지 빼앗겠다는 최종적인 통보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당시 병기시의 제조 기록과 군사 보급 문서들은 요동정벌 준비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정 공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행정적 압박은 이방원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으며 결국 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 칼을 뽑아드는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의 행정 시스템이 국왕 이성계의 권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사료는 이방원이 이성계의 와병을 틈타대간과 대궐의 정보망을 장악하고 정도전의 행보를 역으로 감시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이 만든 행정 절차와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미 현장의 하급 관료들과 군사들은 이방원의 물리적 위협과 회유에 의해 시스템 밖의 명령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 한양 도성의 파수 구역 기록들은 이방원의 사병들이 이동하던 경로에 대해 보고가 누락되었거나 지연되었음을 사료적으로 시사하며 이는 행정망이 내부로부터 어떻게 붕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비정한 지표입니다. 결국 드러나는 진실은 정도전이 설계한 한양의 규제망이 이방원의 야심이라는 변수를 통제하기에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도전은 문자로 된 법전이 칼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으나 이방원은 그 문자가 발효되기 전에 물리적 공백을 노렸습니다. 사료 속에 기록된 당시의 팽팽한 대립은 행정적 정의와 물리적 생존권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인 왕조의 진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양이라는 신도시의 질서 아래 숨죽이고 있던 이방원의 지하 네트워크는 정도전의 행정적 공세가 정점에 달했던 그 순간 가장 비정한 방식으로 지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료 태조실록과 명사 조선전의 기록을 교차 검토하면 1396년부터 시작된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인 표전문 사건은 정도전과 이방원의 내재적 갈등을 국가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증폭시킨 결정적인 시대적 환경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조선에서 보낸 외교문서의 문구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문서 작성자인 정도전을 명나라로 압송할 것을 행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도전이라는 개인의 위기를 넘어 그가 설계한 조선의 행정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외교적 압박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요동정벌이라는 극한의 카드를 꺼내 들었으며 이는 도성 내 모든 사저무력을 국가 통제하에 두려는 행정적 명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이 시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대대적인 군량 운송 기록과 병기 제조소의 확장 유구들은 요동정벌 준비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조선 전역의 행정력을 동원한 실체적인 국가 사업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대외 환경 속에서 정도전 주변의 인물들은 성리학적 관료국가를 공고히 하려는 행정적 결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료는 남은 심효생 등 개국 공신들이 정도전의 요동정벌론을 적극 지지하며 왕자들의 사병을 해체하기 위한 행정적 실무를 담당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효생은 자신의 딸을 세자 이방석의 빈으로 들임으로써 정도전의 행정 시스템과 혈연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병혁파를 거부하는 종친들을 반역의 잠재적 요소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적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 의흥 3군부의 군령 문서들은 사병들의 명단 제출과 무기 환수를 거듭 독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정도전 일파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방원의 물리적 기반을 고사시키려 했던 비정한 기록입니다. 반면 이방원 주변에는 정도전의 행정 독주에 위기감을 느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사료 태조실록은 이숙번, 하륜 등 지략가들이 이방원의 참모로서 정도전의 행정망을 우회하는 물리적 타격 계획을 수립했음을 전합니다. 하륜은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위해 도성을 비우거나 군사들을 집결시키는 틈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이숙번은 안산군수라는 행정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사병 병력을 도성 인근으로 이동시키는 군사적 변수를 창출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당시 한양 인근의 파수 보루들과 병력 이동 경로들은 이방원의 세력이 정도전의 공식적인 행정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동했는지를 사료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사료는 1398년 여름 진법 훈련을 기점으로 두 세력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증언합니다. 정도전은 요동 정벌을 명분으로 왕자들의 사병에게 국가가 지급한 새로운 군복을 입히고 군장을 검열하는 행정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사적인 가신 관계를 끊고 국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제하려는 최종적인 단계였습니다. 이방원은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즉시 자신의 모든 물리적 권한이 사라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료에 기록된 이방원의 거듭된 입궐 거부와 와병 핑계는 정도전이 설정한 행정적 시간표를 늦추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시기 종친 가문들의 문서, 폐기 흔적들은 이들이 행정적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지표입니다. 이방원의 승부수는 정도전의 행정 시스템이 가진 가장 취약한 고리인 인적 단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사료는 이방원이 신덕왕후 강씨의 사후 이성계의 총애가 어린 세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이용해 다른 왕자들과의 광범위한 동맹을 구축했음을 기록합니다. 이방과와 이방간 등 형제들은 정도전이 추구하는 재상 중심의 행정 질서 아래서 왕실 종친들이 소외되는 것에 극심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정도전은 법과 원칙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며 왕실의 사적인 개입을 행정적으로 배제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왕족이라는 강력한 신분 세력이 이방원이라는 단일한 지도체제 아래 결집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당시 왕자들의 사적 크기와 부속 건물에 배치는 이들이 단순한 거주를 넘어 소규모 군사 기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사료적으로 증명합니다.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위해 지방의 군사력을 한양으로 결집시킨 행정적 결정은 도성 내의 물리적 균형을 깨뜨리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사료는 정도전이 지방의 정예 병력들을 도성 외곽에 배치하고 자신은 소수의 호위 병력만을 대동한 채 행정 업무에 매립했음을 전합니다. 이는 이방원의 정예 사병들이 도성 내부에서 기습을 감행할 때 국가 정규군이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적 마비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 도성 내 군기시와 훈련원의 무기 출고 기록은 기습 당일 정규군의 무장이 해제되어 있었거나 보급이 지연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이방원의 기습이 단순한 무력이 아닌 정도전의 행정 시스템이 가진 시간적 공백을 완벽하게 파고든 결과였음을 입증합니다. 결국 마주하는 진실은 정도전이 구축한 성리학적 행정 질서가 대외적 명분인 요동 정벌에 몰두하는 사이 내부의 물리적 변수인 이방원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사료는 정도전이 남은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며 요동 정벌의 마지막 행정적 공정을 논의하던 그 밤 이방원의 사병들이 이미 도성의 주요 요충지를 장악했음을 비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당시 소격동과 경복궁 사이의 도로 유구들은 이방원의 병력이 이동하던 최단 경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교전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펜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으나 이방원은 그 설계도가 현실의 법률로 굳어지기 직전 칼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자신의 방향으로 강제 전환했습니다. 사료 태조실록에 기록된 정도전의 최후는 그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행정적 정당성이 물리적 폭력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에게 왕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반역의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자신의 무력 행사에 행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조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이후 조선 왕조가 겪게 될 수많은 권력투쟁이 전형적인 문법이 되었으며 정도전이라는 설계자의 죽음은 그가 꿈꾼 재상 중심의 국가 모델이 왕실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실체에 의해 행정적으로 유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기록은 이상과 현실 시스템과 무력이 충돌했을 때 역사가 선택한 가장 비정한 결말의 서막입니다. 사료 삼봉집과 고려사의 기록을 정밀하게 교차 분석하면 정도전이 겪었던 1375년 전라도 나주 거평부곡의 유배와 그 이후 이어진 단양에서의 은거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행정적 유전자가 설계된 가장 고독하고도 치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주의 흙바닥에서 민초들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며 민본의 각성을 이룬 정도전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 고향인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날 단양 팔경으로 칭송받는 도담 삼봉의 빼어난 절경은 당시 관직을 잃고 떠돌던 정도전에게 단순한 풍광이 아니라 무너진 고려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던 사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당시 단양 일대의 은거지 유구들과 정도전이 남긴 시문들은 그가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어떻게 행정적 실체로 구체화했는지를 사료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단양의 고요한 풍경 이면에는 고려의 구습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세우려는 설계자의 비정한 칼날이 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양에서의 은거를 끝내고 이성계와 손을 잡은 정도전은 나주와 단양에서 설계한 이상을 한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투영했습니다. 그는 경복궁의 이름을 짓고 사대문이 명칭 하나하나에 유교적 덕목을 새겨 넣으며 국왕의 권위와 재상의 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법치 국가의 골격을 세웠습니다. 사료는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을 통해 국가의 모든 행정 절차를 문문화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인치에 의존하던 구태를 벗고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고도의 설계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초기 한양의 관청터와 도로망은 이러한 행정적 효율성이 공간적으로 구현된 결과물이며 정도전은 이 거대한 기계의 설계자로서 모든 부품이 자신의 의도대로 작동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398년 8월 26일 밤 소격동 남은의 첩실집을 포위한 이방원의 병력이 횃불을 올렸을 때 정도전이 마주한 것은 자신이 설계한 법이 아닌 가차없는 물리적 힘이었습니다. 사료는 이방원의 수하인 이숙번이 가옥을 포위하고 정도전을 강제로 끌어내어 추출했음을 비정하게 기록합니다. 당시 정도전은 관군이 자신을 구원하러 오길 기다렸으나 이미 도성의 파수 시스템과 행정 연락망은 이방원의 지휘 아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당시 소격동 일대의 좁은 골목길과 가옥 배치 유구들은 정도전이 도망칠 틈도 없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사료적으로 증명합니다. 설계자가 공들여 지은 도성의 길목들이 그날 밤은 설계자의 퇴로를 막는 비정한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도전이 추출되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끌려갔던 이 현장은 현재 서울 종로구 수송동과 소격동 일대에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당도한 처형지는 지금의 청계천 광교와 종로 2가 사이 당시 마전교가 있던 자리 부근으로 비정됩니다. 화려한 빌딩 숲으로 변한 오늘날의 종로 한복판은 사실 한 시대의 설계자가 비참하게 추출되어 사라져간 비정한 역사의 통로인 셈입니다. 이방원에게 추출된 정도전은 마전교 인근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태조실록은 승자의 시각에서 그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고 적고 있으나 그가 남긴 최후의 시들은 평생을 바쳐 설계한 나라가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설계자의 처절한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원은 정식 재판이나 국문 없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사살을 명령했고 정도전의 목은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이는 정도전이 구축하려 했던 재상 중심의 법치 질서가 왕실의 무력 앞에 패배했음을 알리는 행정적 마침표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 한양 도성의 효수 기록과 정몰된 정도전 가문의 재산 대장은 새로운 권력자가 구 질서의 설계자를 얼마나 철저히 지우려 했는지 보여주는 물리적 실체입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였으나 그가 남긴 조선이라는 시스템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료는 태종 이방원이 즉위 후 정도전을 간신으로 규정하면서도 그가 만든 한양의 도성구조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 그리고 과전법의 근간을 그대로 계승했음을 증언합니다. 이는 이방원이 설계자는 배제했으되 그 설계도가 가진 통치 효율성은 완벽하게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태종 시기의 행정문서와 관청터들은 정도전이 초기에 닦아놓은 기틀 위에 조선 500년의 역사가 세워졌음을 사료적으로 입증합니다. 설계자는 비참하게 사라졌으나 그의 숨결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골조마다 붉은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상적인 행정 시스템을 꿈꿨던 설계자와 비정한 현실의 권력자 사이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충돌의 결과입니다. 나주의 흙먼지 속에서 백성을 위한 나라를 구상하고 단양의 절경 속에서 국가의 뼈대를 세웠던 정도전은 자신이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불법적인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료가 전하는 그의 마지막 핏자국은 권력이 시스템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비극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만이 문명을 지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기록입니다. 부두로 세운 조선은 그렇게 칼에 의해 첫 번째 설계자를 잃으며 더욱 비정한 왕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료와 유구가 증언하는 정도전의 죽음은 단순한 암살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가 왕실의 물리적 권위와 사대부의 행정적 지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정한 이정표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추출하여 죽임으로써 강력한 왕실의 위엄을 세웠지만 역설적으로 정도전이 남긴 행정의 정석을 따름으로써 비로소 백성을 통치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설계자의 비극적인 종말은 그렇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항해의 닻을 올리는 비정한 재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이라는 설계자가 사라진 빈자리, 그 설계도를 손에 쥔 이방원이 그려나간 조선은 우리가 아는 평화로운 왕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찬란한 업적 이면에는 태종이 다져놓은 피해 행정과 숙청이라는 거대한 토대가 존재했습니다. 이 고밀도의 분석이 여러분에게 정도전이라는 거인과 그가 마주했던 시대의 진실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비평적 탐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사료의 행간에 숨겨진 역사의 본질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도전의 설계도를 찬탈한 집행자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세종의 시대를 위해 비정한 칼춤을 추었는지 그 피의 행정력을 정밀하게 해부하겠습니다. 세종의 한글이 탄생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그 비정한 통치의 기록을 놓치지 마십시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감사합니다.